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많은 분의 응원을 받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좋아해 수영 국가대표 선수를 꿈꿨던 물처럼 맑고 예쁜 아이였죠. 그런데 여동생이 12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의식을 잃고 여러 날을 보내다가 기적처럼 겨우 눈을 떴습니다. 사고 직후 몇 달간은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다양한 치료를 받은 덕분에 상체는 어렵사리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물속에서 작은 인어공주처럼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요. 우리 가족은 정말 이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감사하다고 여겼습니다. 여전히 팔에 힘이 부족해 혼자서 침대를 짚고 일어나는 것도 동생에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목을 가누고 원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여동생 사고 이후 우리 가족은 동생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일이나 학업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오면 돌아가며 동생을 돌보았어요.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나이 15에 다친 여동생을 돌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평범한 삶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나이든 부모님이 여동생을 돌볼 수 없을 때가 되면 전적으로 그 일이 제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혜경아, 너는 네 삶을 살아라. 네가 네 삶을 찾아가지 못하면 혜주도 자기가 언니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서 힘들 거야. 혜주는 엄마 아빠가 돌보지 못하는 시기가 되면 요양원에 보낼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네 삶을 살아. 실제로 부모님은 여동생에게도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늘 네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고요. 하지만 먼 훗날 그게 불가능한 시기가 되면 부모의 역할을 언니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언니도 언니만의 삶이 있다고 너는 그것을 존중해야 하고 원망이 필요하면 그건 부모에게만 하라고요. 그래서 가끔 여동생은 저를 불러다가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을 리가 있나요?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고 이후 자신의 세계가 가족 안으로 좁아진 아이가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동생을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도 접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운명이라 믿은 사람과 겁도 없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동생을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가끔 제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질 만큼 마음이 약해졌던 거겠죠. 그게 제 가족을 지옥의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릴 뻔한 일이 될 줄도 모르고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우연히 친구의 결혼식장 뒤풀이에서 그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밖에서 가족 이야기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장애가 있는 가족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동정하거든요. 기특하다, 착하다,
너 같은 언니도 없을 거다라는 칭찬도 그다지 달갑진 않습니다. 그게 제 동생의 장애를 더 동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다지 특별한 것도 없었던 대화를 나누었던 남편을 다시 만난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보통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열의 열은 제게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남자와 여자로 만나보려다가도 결국은 먼 지인으로 남아 가끔 경조사나 부르는 그런 사이가 되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다음날 바로 제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잘 잤어요? 오늘 출근길에 길가에 핀 해바라기를 봤는데 혜경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제 혜경 씨가 술 마시면서 여동생은 꼭 해바라기 같다고 했었잖아요. 늘 자신만 바라보려고 하는 해바라기요. 술에 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렇게 세세한 기억이 없어서 놀랐죠. 별말을 다 했구나 싶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내 생각이 났다는 말에 설레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뜩이나 대학 이후로 남자친구가 없었던 저에게는 오랜만에 남자로서 느껴진 사람이었죠.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공유하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장애인 여동생이 있다는 게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남편은 여동생의 안부를 먼저 물어주고 가끔 선물도 사주었어요.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면서요. 여동생이 우유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하니 데이트가 끝난 후 아이스크림을 사서 건네기도 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해 여행을 다니기 어려운 여동생을 위해 여행을 가면 늘 여동생만을 위한 영상을 찍어 오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연애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정신없는 저희 세 모녀를 대신해 상주 노릇을 해주며 큰 힘이 되어주었죠. 너무 고마웠고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이 집을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만큼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전적으로 지키고 보살펴야 했죠. 그래서 그런 큰 도움을 받아놓고도 적당히 헤어질 수 있는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더 인연을 이어가면 그 사람에게 더 미안한 짓을 하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지내던 어느 날 더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돼. 어? 더군다나 너희 집처럼 힘써야 할 일이 많으면 더욱더 그렇지. 장인어른 목까지 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결혼하자는 거지. 기어코 제가 가장 겁냈던 말을 내뱉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거절의 말을 하기 전에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이런 내 사정을 다 알고도 프로포즈를 하는구나 싶어 고마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의 호의와 마음을 거절해야 했기에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부닥친 제 삶이 처음으로 너무 고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 생각이 엉킨 머릿속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 승낙도 없이 자연스레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저도 그걸 바랐을지 모릅니다. 남편이라는 인연 속에서 여자로서 사랑받으며 고단한 삶 속에 잠시나마 쉼터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제 처지에 비해 일이 무탈하게 흘러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극심한 반대를 하셨죠.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있다는 것도 반대 사유인데 아들이 아내를 위해 처가살이를 자처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라고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이 아니라며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마음을 당연히 이해하면서도 매번 찾아가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때로는 선물을 보내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당신 아들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허락해달라고요. 그 간절한 마음이 통한 건지 결국 어머님께서 항복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마음이야 오랜 연애를 통해 확신하고 있었지만 결국 가족의 반대가 걸림돌일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결혼 준비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연락이 뜸해지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결혼이 다가와서 불안해진 건가? 아니면 막상 결혼하려니 후회가 되는 걸까 싶어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효성아,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어?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이제 와서 결혼이 힘들 것 같다고 해도 너 원망할 생각은 전혀 없어. 내가 어떻게 너를 원망해. 지금까지 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결혼은 나도 욕심 없었어. 그냥 네가 하자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혜경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도 내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나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은 상상도 해본 적 없어. 어? 하지만 요즘 너 술도 자주 마시고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건 너 때문이 아니야. 혜주 때문인 것도 아니고 우리 결혼 때문은 더더욱 아니야. 그럼 무슨 일인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그게 실은 엄마가 집을 날렸어. 어? 집을 날리다니? 엄마가 무슨 동업하겠다고 집 담보대출을 받아다 동업자에게 넘겼는데 그 사람이 엄마 돈을 들고 튀었대. 뭐? 그럼 어머님은? 당장 갈 곳도 없으시고 조만간 집도 빼야 하는데 싼 월세방에 모셔야 하나 하고 찾아봤는데 막상 엄마 보고 원룸 가시라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떡해? 나는 결혼해서 그래도 장모님 집에 들어가 얹혀 살면 된다지만 지금 엄마가 충격을 크게 받아서 혼자 남겨두고 집을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남편이 꺼낸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죠. 사실 저는 결혼을 미루자고 지금처럼 지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전 정말 그래도 괜찮았죠. 하지만 저 자신이 남편을 붙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형편과 처지를 모두 이해해주고 처가살이를 자처한 그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 처제를 품어주는 형부인데 시어머니를 품는 며느리는 왜 못 될까 싶었습니다. 엄마와 상의했고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아빠가 남긴 재산, 제가 모은 돈을 합쳐 더 큰 집을 얻자고요. 각자의 홀어머니들을 한 집에 모실 수 있는 넓은 집 60평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물론 걱정은 됐지만 이로써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뻤어요. 사돈이기는 하지만 두 어머니의 연세도 비슷하니 서로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직 함께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싶어 행복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여동생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기존 집과 달리 여동생의 취향을 한껏 반영해 만든 방이었으니까요.
더 깔끔하게 정비해서 환자를 돌보기 좋은 방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이사하면서 불필요한 짐도 다 정리하고 더 넓어진 방 덕분에 동생을 돌보는 것도 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여동생을 돌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결혼으로 달라진 점은 제가 심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뿐이었죠.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동생을 옮겨야 할 때는 남편의 도움을 받았죠. 여동생은 온몸을 지탱하는 힘이 남들보다 많이 약해요. 걷지는 못하지만 앉아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짧은 산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자에서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저나 엄마가 여동생을 옮기기는 할 수 있지만 남편이 있으면 그 일이 더 수월했죠. 그 외에 여동생을 먹이고 씻기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일은 모두 저나 엄마 몫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모가 여동생을 위해 하신 일은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록 함께 살았지만 엄마가 대부분 여동생 방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심심해진 시어머니가 여동생 방에 와서 잠깐의 수다를 떠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의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새댁 맞지? 나 803호. 아, 네. 안녕하세요. 이삿날 과일이랑 떡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문고리에 걸어놓을까 했는데 날이 더워서 그냥 가져왔었어요. 아유, 괜찮아. 요즘 이삿떡 안 돌리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 마음만으로도 고맙지. 그 집 시어머니 만나서 커피 한잔 했었어. 집에서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요즘이 그런 집이 어딨어. 요즘이 뭐야? 예전에도 상상도 못할 일이지.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어쩜 그런 시어머니가 있을 수가 있어? 네? 아, 네. 어머님 좋으신 분이죠. 좋다 마다. 요즘 어떤 시어머니가 사돈이랑 장애인 사돈처녀를 데리고 살아. 거기다 아침 저녁으로 간병까지 해주신다며. 네? 시어머니한테 잘해. 새댁이 인상이 좋은 게 복이 타고났나 봐. 그런 집으로 시집 간 걸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만나 갑작스러운 대화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 한국말인데 이해하기 어려울 때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주변 이웃들에게 저와 가족들이 시댁에 얹혀 사는 염치 없는 가족처럼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붙들고 조바심에 말했죠. 어머님이 다른 분들한테 나랑 엄마가 시댁에 얹혀 산다고 하시는 것 같아. 게다가 장애인 사돈처녀 수발까지 하고 있다고. 뭐? 에이, 설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들을 게 없어서 그런 걸 잘못 듣겠어? 엘리베이터에서 803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서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 그럼 그 아주머니가 잘못 들었겠지. 우리 엄마가 뭐하러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겠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사람들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고 부풀려서 말하기도 해. 그래도 괜히 이웃들한테 나랑 엄마 되게 염치 없는 사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찝찝해. 염치가 없긴 무슨. 실제로 그런 사정으로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염치 없는 일이야. 서로 돕고 서는 가족이라 부러워서 그런 거야. 우리 집같이 사돈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건 그렇지만. 가끔 보면 혜경이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깊게 생각하지 마. 남편은 별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고
거기다 대고 괜히 실제로 듣지도 않은 말을 하며 걱정할 수는 없었어요. 찝찝했지만 남편 말대로 제가 너무 깊이 생각하며 확대 해석했을지도 모르니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다들 여동생을 보살피는 데에 있어 시모가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점점 듣기 불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돕고 사는 정도다라는 식이 아니었거든요. 여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가끔 산책하러 나가긴 하지만요. 어떤 병이고 어떤 장애가 있는지 남들이 그렇게 자세히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나 저희 엄마를 통해 들은 여동생의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심지어 어떤 이웃은 그러게 처음부터 좋은 병원으로 갔으면 한창 좋을 나이에 저러고 있지도 않았을 거라고 했죠. 세상에 어떤 시모가 사돈처녀 똥기저귀까지 갈아주며 사냐고 약간 저를 비난하는 식으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신호가 오면 엄마한테 말해서 화장실을 가지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 기저귀를 쓸 때도 있습니다. 기저귀를 쓰면 엉덩이 발진도 나고 본인도 힘들어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한 번씩 실수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갈고 치워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냄새가 좀 납니다. 방문을 닫고 환기도 하면서 금방 해결하지만 시모는 굳이 방 근처까지 와서 한 소리를 하세요. 화장실 들어가서 하면 안 되냐고요. 한번 기저귀 갈 때마다 온 집안에 똥냄새가 나서 죽겠다고 앓는 소리를 할 때마다 얼마나 민망한지요. 여동생은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만하시라 알겠다고 하고 공기청정기 한 대를 더 사서 문 앞에 뒀습니다. 그 작은 방에 공기청정기 2개를 돌리고 수시로 환기하면서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기저귀를 갈아주기는커녕 기저귀가 담긴 휴지통 한번 비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웃한테는 제 여동생 똥기저귀 갈아준다고 유세를 그렇게 떠시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니까 점점 분노가 부풀어 올라서 누가 툭 건드리면 터질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근데 이게 시어머니의 일이다 보니 제가 화가 난 만큼 화를 내도 되는 건가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인데,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런 생각이요. 저희 엄마가 그런 생각에 보탬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만나 솔직히 사돈집에 얹혀 산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그냥 유세 떨고 싶은 늙은이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회사와 프리랜서로 자영업을 병행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자영업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대부분은 남편 퇴근하는 시간보다 약간 빠르게 퇴근하는 정도인데 그날은 업무가 빨리 끝나서 퇴근이 한참 빨랐어요. 근데 현관부터 아주 복작복작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여동생 방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너무 놀라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안에서 여동생이 엄마와 저만 기다렸다는 듯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본 시모는 조금 당황하시고 이웃 아주머니들은 새댁 왔냐고 반겼죠. 더 황당했던 건요. 시모가 물수건으로 제 여동생 팔을 닦아주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이 그렇게 다 있는데 여동생 옷을 민소매만 입혀놓고 그러고 있었던 것도 화가 났는데요. 이웃 사람들에게 호인소리 듣고 싶어서 동생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아이, 해주가 좀 더워하는 것 같길래.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한데 뭐가 더워요?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벗겨놓고 물수건으로 닦으면 감기 걸리죠? 그러냐? 날이 더울 때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으면 시원하니 그런 거지 나는. 괜찮아요, 어머님.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다음엔 그냥 늘 하던 대로 저희 엄마가 하게 두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효성 엄마가 다 한다고 하지 않았어? 사돈이 몸이 불편하다고. 네? 저희 엄마가요? 저희 엄마 몸 안 불편하신데 지금도 동생 거뜬히 들고 씻기고 다 하세요. 어머, 그래? 나는 효성 엄마가 다 하는 줄 알았지. 어머니가요? 에이, 저희 엄마가 있는데 왜 시어머님께서 제 동생을 씻겨요? 물 한 잔도 떠다 주신 적이 없는데. 저는 어머님한테 그런 거 바란 적도 부탁한 적도 없어요. 시모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았는지 보이는데 제가 장단 맞춰 드릴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여동생이 몸이 불편한 아이지 정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늘 저런 식으로 대하셨어요. 저나 남편 그리고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마치 없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요. 여동생 씻길 때도 문을 꼭 잠그고 씻기는데 한 번은 문이 안 잠겼었나 봐요. 시모가 굳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떻게 씻기나 보면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라 너무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통이 저렇게 큰데 누구 하나 만져주는 사람도 없고 그 좋은 나이에 참 안 됐다 해주도. 그때는 저도 참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셨느냐 따져 물었는데 시모도 아차 싶었는지 금세 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따라 들어가서 따지려던 걸 엄마가 말려 참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이웃이 돌아가고 나서 시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이유가 빤히 보여서 그냥 저녁 드시라고 한마디만 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통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웃 앞에서 큰 창피를 줘서 앞으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사냐고요.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면 됐을 걸 제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자기 꼴이 우스워져서 밥이 안 넘어간답니다. 남편을 통해 한 말이긴 했지만 시모도 화가 났는지 그 소리가 거실까지도 어렴풋이 들릴 만큼 컸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큰 소리로 말했죠. 저는 저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동안 시모가 하고 다닌 언행으로 저희 엄마와 여동생 그리고 저만 염치 없는 사람이 됐었잖아요. 시모가 이웃분들을 다 모아두신 덕분에 그 자리에서 바로잡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못 사시겠다고? 그럼 어떡해. 이사 가셔야지. 제가 굽히고 들어가지 않자 시모도 백기를 들더라고요. 아들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이 집에서 외로운 사람은 시모뿐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목욕시키다가 그만 욕실에서 크게 넘어진 거예요. 머리를 안 다쳐 다행이었지만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과 며칠간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제가 집에 있으면 되는 일이었지만 제 일이 한창 바쁜 시즌이라 저도 계속 집에 머물기 어려웠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랑 상의 끝에 간병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돈이야 또 벌면 그만이니 돈을 써서라도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잘 보살펴줄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반대하고 나선 것이 시모였어요. 뭐? 아이, 그 많은 돈을 간병인한테 쓰겠다는 거냐? 그럼 어떡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제대로 보살펴주면 아까운 돈은 아니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많은 돈을. 사돈 병원비도 꽤 들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모가 저희가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걱정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따로 있더군요. 그러지 말고 얘, 그 돈 놔줘라. 내가 해주 도우면 될 거 아니냐. 네? 어머니께서요? 안 돼요. 해주 들지도 못하시잖아요. 못하긴 왜 못해? 사돈이 하는데. 나도 그만한 힘은 있다.
너 없을 때 화장실 데려가지고 밥 먹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사돈 하는 거 보니 딱 그 정도던데. 목욕이야 네가 와서 하면 되는 거고. 네? 목욕이야 제가 하면 되는 거지만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남한테 애를 맡겨. 나도 해주 이제 딸이나 다름없다. 매일같이 얼굴 보고 인사하는 가족 사이에 못할 건 또 뭐냐? 전적이 있으시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당장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해야 했고 제 일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 다음 날부터 바로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죠. 그래서 일단 간병인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시모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딱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근 후에 여동생 방에 들어갔는데 찌린내가 확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여동생이 기저귀를 차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둔 거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남편과 같은 시간에 퇴근해서 같이 들어와 여동생을 봤는데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형부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황급히 남편을 내보내고 여동생을 부축해 휠체어에 앉힌 뒤 화장실에 데려갔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문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 창피해 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동생한테 괜찮다고 달래고 달래 화장실에서 씻기고 로션 발라주고 새 옷을 입히면서도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서운함이 컸어요. 자기만 믿으라고 해놓고 바로 이런 문제를 만들다니요. 어머니, 혜주 옷에 실수해서 이불이며 매트랑 다 젖었어요. 어머, 그러냐? 너 오기 전에 실수했나 보다. 내가 볼 때까지만 해도 그런 적이 없어. 좀 더 신경 좀 써주세요. 혜주도 수치심 알아요. 자기 형부 보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창피는 무슨 가족끼리. 알았다. 내가 더 신경 쓰마. 제가 오기 직전에 했다는 실수치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 급한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일을 쉬더라도 제가 동생을 봐야 했어요. 겨울은 그나마 괜찮지만 여동생은 자기 몸에서 땀이나 냄새가 나는 것은 못 견뎌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 목욕을 시켜주려고 하고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을 좋아하니 저도 그게 좋았고요. 여느 때처럼 목욕을 마치고 간단한 마사지를 해준 뒤에 나가려는데 여동생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언니, 왜? 나 배고파. 배고프다고? 아직 밥 안 먹었어? 그날 목욕까지 마치고 돌아서려던 시간이 8시가 좀 넘었으니 저녁 때는 한참 넘었죠. 일단 밥상을 챙겨가야겠다고 부엌에 갔는데 시모가 저녁에 먹고 넣어놓은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퇴근 전 연락드렸을 때 갑자기 찜닭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녁 시간에 맞춰 찜닭 배달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시모만 먹고 제 동생 끼니는 챙기지 않은 거였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요. 그게 저녁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동생 좋아하는 요거트를 사다 두었는데 점심에는 그거 하나를 주고 가버렸답니다. 먹을 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팔에 힘이 없어 혼자 먹으면 흘리는 게 반이에요. 그리고 한참 있다 와서 다 닦아주고 가져가 버리고요. 호출기를 달아놓았는데 4-5번은 불러야 겨우 한 번을 왔답니다. 어머니, 혜주 저녁 안 챙겨주셨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라. 내가 아까 밥 먹고 혜주 밥 챙긴다는 게 그만 드라마에 정신을 뺏겨버렸네. 어머니, 제가 혜주 좀만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 너도 나이 먹어봐라. 그냥 깜빡깜빡해.
드라마야. 밥 챙겨주시면서 해주 방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봐도 되잖아요. 애가 어머님 어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점심때도 요거트 하나만 주셨다면서요. 내가? 어머, 해주 걔도 웃긴다. 나 점심 챙겨줬어, 얘. 뭐 챙겨주셨는데요? 뭐냐니, 냉장고에 있는 반찬 해다가 줬지. 너 지금 네 여동생 말만 듣고 나를 잡니? 나 아니면 걔 돌볼 사람도 없다면서. 시어머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아이, 됐어. 안 하고 말지. 내가 이런 오해까지 사면서 그래야 하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동생이 그런 거짓말을 할 애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시모가 불편한 거면 불편해서 싫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했지. 거짓말로 애둘러 자기 맘을 표현할 애도 아니에요. 혹시나 하고 동생한테 요거트 말고 정말 준 게 없냐고 재차 물었지만 여동생은 그거 말고 먹은 게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날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밥이 부실해서 그동안 너무 배가 고팠대요. 그 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동생이 쓰는 화장실이 여동생에게 맞춰져 있긴 하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어해요. 기능성 의자도 아니고 변기잖아요. 근데 시모가 한참을 있다 와서는 많이 먹어 똥을 오래 싸는 것 같다는 말도 하더래요. 동생한테 한 말은 아닌데 혼잣말처럼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도 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기저귀 차고 있을 테니까 언니가 와서 좀 치워주면 안 되냐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데 감정을 좀 삭히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안방에 왔다가 괜히 남편하고 싸우게 됐죠. 엄마가 실수였다잖아.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이랑 비교해서 비슷하게 하길 바라는 건 무리가 있지. 우리 엄마만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한 거잖아. 화장실 왔다 갔다 데려다 달라. 점심 저녁만 좀 먹여달라. 그게 전부인데. 지난번에는 화장실에서 1시간을 있었대. 오늘처럼 부실하게 식사 챙기는 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도 엄마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있잖아.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겠어? 그 나이 되면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애초에 본인이 하시겠단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안 되겠어. 당장 돈을 배로 주더라도 간병인 구할 거니까 당신은 어머님한테 받아가신 그 돈 일부는 돌려달라고 해. 뭐? 야, 이미 쓰라고 드린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 생각 같아선 한 푼도 빠짐없이 달라고 하고 싶어. 어머님이 해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으셔? 호출 버튼 불러도 4-5번이나 불러야 한 번 오시고 혼자 물 마시려다가 떨어뜨린 물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야. 나도 어머니 전혀 이해 못하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도 해도 너무 하시잖아. 됐어. 나는 그런 말 못하니까 그 돈 받아내려면 네가 해. 알았어. 내가 할게. 참, 너도 독하다, 독해. 환감 넘은 시어머니한테 꼭 그렇게 해야겠어? 남편이야 자기 엄마이니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지 않나요? 이런 문제만 없었더라도 오히려 저는 엄마 퇴원했을 때 시모에게 용돈을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가족한테 쓰는 게 낫지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제가 아무래도 간병인을 써야 할 것 같으니 남은 돈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다 쓰고 없다고 버티시더라고요. 내내 집에만 계시는 분이 그 돈을 쓰면 어디에 썼겠어요. 있는데도 안 주시는 거지. 저도 같은 말 여러 번 하며 신랑이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럼 당분간은 용돈 안 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펄쩍 뛰셨어요. 뭐? 원래 주기로 한 용돈인데 그걸 왜 안 줘? 미리 드린 셈 친다고요. 그 돈이 얼만데 그걸 벌써 다 쓰셨다는 거예요? 내가 돈 얼마 쓰는지 그걸 일일이 다 말해야 되니? 내가 썼다면 그런 줄 아는 거지.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돈으로 협박질이야?
용돈이나 뭐 얼마나 준다고. 집에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리고 가끔 나가서 쓰실 돈으로 그 정도면 충분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냔 말이야. 아무튼 약속은 지켜라. 네가 시집 올 때 뭐라고 했냐? 큰 돈으로 효도는 못해도 매달 얼마는 꼬박꼬박 드린다. 그러지 않았니? 사람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아니다. 응? 시모는 입에 거품을 물고 달라셨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만하라고 했지만 제가 굽히지 않으니 자기 선에서 해결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사업에 성과가 잘 나서 큰 목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안을 받은 투자건을 생각하기도 하고 주식으로 큰 돈을 만진 친구에게 맡겨둘까 그런 행복한 고민도 했죠. 그 전에 일부를 두 어머님들을 위해 쓸 생각이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니 다 같이 해외여행을 보내드릴까 백화점에 좋은 옷을 사드릴까 했거든요. 남편이랑 뭐가 더 좋은지 상의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장모님은 처제 때문에 여행 가더라도 마음 놓고 가긴 어려울 거고 옷 한 번이랑 용돈 크게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그래? 어머님은 지난번에 베트남 가보고 싶으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럼 엄마한테 여행이나 옷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해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건 그렇고 부탁이 있는데. 응? 이번에 엄마랑 장모님한테 쓰는 거 그냥 내가 해드리는 거라고 하면 안 될까? 어? 갑자기 왜? 실은 너한테 자존심 상해서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이 집도 그렇고 내 벌이도 그렇고 당신한테 못 미쳐도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힘들었어. 뭐? 왜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가족이 된 게 중요하지. 누가 얼마를 벌고 누가 집을 해왔는지 그건 상관없다고 했잖아. 네가 그렇게 말해줘도 남자는 그게 쉽지 않지. 적어도 자기 가정은 자기가 벌어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벌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당신한테 모든 걸 맡기고 푼돈 버는 기분이라.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속상하게. 나 당신한테 되게 고마워. 당신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고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벌 수 있을 때 많이 버는 거지. 그냥 너한테도 장모님한테도 면목이 없어. 이런 부탁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장모님이랑 엄마한테 내가 사위 노릇, 자식 노릇 나름 잘하고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동생 보살피고 엄마 허리 수술하고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할 새도 없었고요. 그게 남편을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저보고 자기 자존심을 위해 사업을 접고 살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좀 맞춰달라는 건데요. 제가 번 돈이 남편이 번 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여행은 부담스러워 하셔서 좋은 옷 입으시라고 돈으로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여행 가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패키지로 4박 5일 베트남 여행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렸고요. 그 돈이 다 사위가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받은 보너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두 분 다 정말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셨지만 특히나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들 잘 만나 호강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도 남편 잘 만나서 호사 누리고 산다고 하셨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남편이 이 집안의 가장으로 있으면서 저희 엄마한테도 동생한테도 잘하니 돈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기 살리려고
그 뒤로 두 어머니께 매달 주는 용돈을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라고 해주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독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그 뒤로 이상하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더 잦아진 겁니다. 평소에도 실언을 종종 하시긴 했지만 그 실언의 정도가 날로 심해져 이젠 일부러 그러시나 할 정도로 변하더군요. 한 번은 시모방 앞을 지나가다가 말소리가 들려 들어보니 지인분과 통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유, 집안에 환자가 있으니 분위기도 얼마나 칙칙한지 몰라. 내가 진짜 기다렸다가 아들 데리고 나가든지 해야지. 처가살이에 내 아들 허리 휘는 거 보면 내가 안쓰러워 죽겠어. 응? 아이, 그럼 우리 효성이가 이 집 아들 사위 노릇 다 하지. 그 집 식구들은 주는 거 없이 아들한테 바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얄밉기도 또 얼마나 얄미워. 양심도 없이 남의 집 아들 데려다가 저렇게 부려먹는 거 보면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는데 문 열고 들어갔다가 시모 전화 엿듣는 꼴 고백하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때 참았어도 화가 나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사건건 부딪힌다고 매번 죽자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저도 참을 만큼은 참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도 세게 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싸웠습니다. 대개는 남편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혜주가 몸이 이래서 그렇지 인물이나 몸매가 좀 좋아? 아까워 죽겠어 나는. 평생 결혼도 못 해보고 남자도 못 만나보고 저도 얼마나 억울할 거야? 사돈, 그러지 말고 혜주 시집 보내는 게 어때요? 네? 아니, 그건 좀 힘들죠. 아무리 그래도 몸이 불편한데. 모르는 소리.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마다 자기 짝이 있는 거지. 혜경이 봐봐요. 평생 결혼 안 하겠다고 해놓고 내 아들 만나서 저렇게 호강하면서 사는 거. 혜주도 다 짝이 있다니까. 실은 건너 혜주 사진 보여주니까 좀 탐내는 집안이 있던데. 혜주를 탐낸다고요? 그 집도 아들이 좀 장애가 있긴 있어요. 그쪽은 타고나기를 좀 부족한 앤데 애가 크니까 그렇게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인가 보더라고. 그런 게 안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인데. 그 집에 혜주 보내면 그 집에서 앞으로 평생 혜주 봐주겠다는데 어때? 생각 있어요? 사돈도 편해지고 우리 아들이나 혜경이도 편해질 텐데. 사돈,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간에선 제가 없는 자리에서 아는 시모의 실언도 혼자 삼키던 엄마가 그날 울면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엄마가 한 번도 그렇게 화낸 적이 없었는데 대놓고 엄청 화를 냈다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혜주가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었고요.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결판을 낼 태세로 들어가 시모와 크게 싸웠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뭐? 아, 그거? 아유, 사돈도 참. 나도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잊어라 했더니 그걸 또 그새 너한테 말하든? 별말도 아니었다. 혜주도 시집 가면 좋잖아. 너도 부담 덜고 우리 효성이도 처가살이 하면서 처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말이다. 그게 어떻게 혜주가 좋은 일이에요? 그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성욕 푸는 도구로 보내는 거지? 대체 제 동생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랑 제 엄마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리고 너는 말을 또 왜 그렇게 하니? 누가 보면 내가 혜주 팔라고 한 줄 알겠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어머니, 종종 혜주 짐덩이 취급하면서 마치 저희가 혜주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혜주 저희한테 짐 아니에요. 태어난 뒤로 지금까지 있어줘서 고맙고 그 큰 사고를 겪고도 살아있어줘서 고마운 애라고요. 그래, 안다. 네 동생이니 오죽하겠니? 근데 혜경아, 생각해봐라. 언제까지 네가 혜주를 돌보니? 네 어머니 가시고 온전히 네 일이 됐을 때 말이다. 너는 언제까지나 젊을 것 같아? 다 늙어서도 혜주 돌볼 수 있을 것 같냔 말이야. 죽어도 제가 해요. 누가 어머님더러 혜주 걱정해달랬어요? 어머님, 선 넘으셔도 한참 넘으셨어요. 뭐? 아이, 그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내가 엄마처럼 생각해라, 편하게 생각해라 했다고. 너야말로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니냐? 나는 너랑 못 산다. 시어미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드는 너랑 내가 어떻게 사냐?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어머니랑 못 살아요. 더는 엄마랑 혜주 옆에 어머님 못 두겠다고요. 결국 듣다 못한 남편이 들어와 저를 끌고 나가서야 일단락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할 생각으로 한 말인지는 몰라도요. 저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시모와는 단 하루도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방으로 들어온 제가 한 말에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혜경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어머님, 밖에 모셔. 뭐? 어머님, 선을 넘으셔도 정말 세게 넘으셨어. 어머님 따로 모셔. 혜경아, 일단 진정하고 내일 이야기하자, 어? 내 말 못 들었어? 나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못 산다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자.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내가 생각해도 엄마가 선을 넘었어. 너 이렇게 화낼만 해. 장모님도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어. 처음 합가를 결심했을 때는 서로 아무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보듬어주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기가 막힌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뒤로 며칠은 서로 없는 듯이 지냈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도 않았고 저는 엄마를 대신해 혜주 곁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얼굴을 봐도 인사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혜주 이마가 빨갛게 변한 게 보인 거예요. 혜주야, 어디 부딪혔어? 여기 빨간데. 그런가? 몰라. 어디 부딪혔나 봐. 어디 부딪혔는데? 몰라. 부딪힌 거 맞아? 몰라. 동생답지 않게 어물쩡거리며 시선을 피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맞은편 벽에 있는 CCTV였어요. 천장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어 동생 방을 전부 비추고 있는 CCTV가 있어요. 저랑 엄마가 방 밖에 있어도 방 안의 동생이 어떤 상황인지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죠. 만일을 대비해서 둔 것일 뿐이지 대부분은 엄마가 집안에 계시고 저도 엄마를 믿고 자주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가끔 일하다 동생 생각나면 뭐하고 있나 싶어 핸드폰으로 보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자 녹화된 영상을 열어보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동생 방으로 들어온 시모가 제 동생 꿀밤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얄미워 콩하고 때린 수준도 아니고 정말 힘껏 쥐어 박으셨습니다. 아야, 왜 그러세요? 네 언니가 얄미워서 그런다. 너 행여나 네 언니한테 말하기만 해. 내가 니네 언니 우리 아들이랑 갈라놓을 거니까. 니네 언니가 우리 아들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알지? 그 순간 주변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순간 스트레스가 엄청났는지 이명까지 들리더라고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전에 녹화되어 남은 영상들을 전부 찾아봤습니다. 시모가 등장할 때마다 볼륨을 최대한 올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고요. 때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때리면 멍이 들어 티가 나니 주로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 있는 머리를 때렸더라고요. 어떤 날은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세차게 흔들기도 하고요. 사고로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크게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게다가 저를 더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남편과 시모의 대화였어요. 아유, 저것만 없으면 그냥 네가 더 편해지겠구만. 내가 속상해 죽겠다. 아주 지가 갑이지 갑이야. 어디 저런 하자 있는 걸 데리고 온 주제에 기가 살아선? 혜경이가 해주 일이면 물불 안 가리잖아. 나도 가끔 피곤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아이, 엄마가 참아. 너는 속도 좋다. 어떻게 그러고 사냐? 그래도 지금은 장모님이 계시고 뭐 크게 손이 가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 나중에 장모님 가시면 그때 잘 설득해서 요양원 보내버리면 돼요. 뭐 특별히 내가 하는 일도 없고. 그게 대체 언젠데? 사돈 해주 저거 생각하면 아주 살아도 엄청 오래 살 것 같더구만. 오래 사신다고 해도 연세 더 드시면 어떻게 해주를 감당해. 나중에 두 사람 다 요양원으로 보내야지.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야. 둘 다 요양원 보내면 그 돈은 또 어떡하니? 이 집 팔아서 충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결국 혜경이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할 거고. 이 집을? 아유, 아까워서 어째. 전 남편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모의 폭력보다도 어쩌면 남편의 그 속내가 저를 더 충격에 몰아넣은 것인지도 몰라요. 남편에게 해주를 책임지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언젠가 저도 힘에 부치면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 지금부터 언제쯤 요양원에 보낼 생각하면서 지내지 않았어요. 누가 이별을 생각하며 가족을 대하나요? 동생에게 물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요. 동생은 울면서 저랑 전 남편이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대요. 괜히 자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울다 잠든 동생을 보면서 저는 한숨도 자지 않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시모와는 당연히 함께할 수 없었고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에서 남편과도 함께 살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모두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우리 혜주한테 손대셨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혜주가 그러든? 내가 그랬다고. 아니요. CCTV에 녹화된 거 봤습니다. 뭐? CCTV? 사람이 집에 다 있는데 그런 게 왜 있어? 그게 요점이 아니라요. 그 안에 어머님께서 우리 혜주 폭행하신 장면 다수 녹화되어 있는 거 확인했어요. 혜경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돈이 우리 혜주를 때렸다는 거니? 내가 있는 집안에서?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 바쁠 때, 엄마가 잠시 자리 비울 때 그런 거였어. 아니 사돈, 어떡해. 무슨 또 폭행식이나. 그냥 얄미워서 몇 대 좀 쥐어박은 거 가지고 일 키우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 어머니랑 했던 이야기도 다 들었어. 엄마도 혜주도 나중에 요양원 보내겠다고 하는 거. 뭐? 아이, 그건 혜경아. 그냥 하는 말이지. 엄마가 하도 그러시니까 나도 그냥 장단 맞춰드린 거고. 우리 이혼하자. 혜경아! 뭐? 지금 너 시애미 앉혀놓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냐?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머님께서도 저희 엄마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 과하신 것 같네요.
제가 왜 저와 엄마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죠? 너 지금 네 돈 주고 집 샀다고 유세니?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내가 너 아니면 갈 곳도 없는 줄 아는데 이혼해라. 이참에 잘 됐네. 우리 능력 있는 아들이 이 집에 발목 묶여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억울했다. 해주 저거 수발 드는 것도 모자라 뼈 빠지게 돈 벌어 생활비에 장모용돈에. 어휴, 그래, 헤어져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당신한테는 미안하네. 당신 자존심 생각해서 시작된 일인데 어머니가 이걸로 이렇게 나오실지 어떻게 알았겠어. 어머니께 드린 용돈 그거 다 제가 드린 거예요.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에 지금까지 승진 한번 해본 적 없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어머님 베트남 여행 가신 거 그것도 다 제 돈이었고요. 뭐야? 혜경아! 이 사람 다달이 어머님 앞으로 된 남은 빚 처리하느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은 혜주가 저한테 짐이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한테는 어머님이 짐인 것 같네요. 저와 제 가족들이 그렇게 못마땅하셨으니 서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모가 잘못을 뉘우칠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죠. 그걸 걷어찬 것은 시모였어요. 남편도 생각이 짧았다, 그래선 안 됐다 사과했지만 저는 몇 마디 거둔 것뿐이라던 전 남편이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고작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버티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미 영상도 있고 동생의 증언도 있을 테니 저에게 너무 유리한 상황이었죠. 차마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울 자신이 없었던 남편은 결국 순순히 조건 없이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들이 집 하나 제대로 마련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신 시어머니가 제일 문제였죠. 그 와중에도요, 절대 미안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저런 변명으로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겨우 원룸 하나를 구해놓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도 남편인 게 그동안 제가 생활비에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니 돈을 좀 모았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나름 한 방을 노렸는지 모을 때마다 주식에 돈을 넣었는데 그게 전부 잘 안 됐던 거죠. 동정표를 얻을 심산이었는지 굳이 원룸 사진을 보여주며 집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했어요. 흔들리면 어떡하지? 남편을 끊지 못하면 시모와 또 얽혀야 하는데 하고 걱정했는데 그건 기우였습니다. 의외로 이성적 판단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이었어요. 이혼을 한 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전화나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원룸이 비좁아 못 살겠다고 하시며 이모님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도 달갑지 않아 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 알고 싶지 않은 소식들을 전하기에 말없이 저와 엄마 그리고 혜주의 핸드폰 번호를 전부 바꿨습니다. 마지막 인사 같은 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큰 갈등이 없었다고 해서 다시 여지를 두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여전히 그 영상 속 남편의 목소리와 그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조만간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이사도 할 생각입니다. 제 이혼 후에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는 다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자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미처 살피지 못하는 자책, 여동생은 자기 때문에 제가 이혼했다는 자책을 했죠. 그리고 저는 제 욕심에 엄마도 동생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아빠 얼굴 볼낯이 없다 자책했고요. 이제는 서로에게 미안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위로하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끔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던 남편 생각이 나지만
동시에 제게 숨겼던 속내가 떠올라서 그리움이 크지도 않아요. 앞으로는 더 단단해지려고 해요. 그래야 엄마도 동생도 제가 더 제대로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엄마와 동생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